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한참 어려 보이지만 저도 막 해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갑을 근데 그 해갑이 되니까 괜히 그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인년에 태어나서 이제 정인년을 맞이했는데 과연 60년을 후회 없이 잘 살았나 이렇게 한번 복습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과학자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그 팔자소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천문학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 뒤로 제 뜻이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조그만 이제 1, 2학년짜리가 천문학자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꼬맹이 하는 얘기겠지 하고 그냥 어르신들이 대충 넘기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부모님부터 선생님까지 어느 누구도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제 많은 제가 충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기억 남는 게 너 이거 해봐야 돈도 없고 힘도 없다 나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컸어요. 근데 제가 환갑이 돼 보니까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요. 50년 전에 그 당시 나라 그렇게 못 살 때 그때 어른들도 참 해안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뭐 소주값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아주 부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는 힘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가끔 나라에 더 기여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고 그 말도 상당히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남들이 안 하는 천문학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불효고 뭐 결혼할 때도 뭐 그렇게 썩 인기 있는 신랑감도 아니었고 그것이 계속 그게 연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 때는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저도 가정교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디 가정교사 구하러 가서 그러면 이제 그 학부형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학생 어느 대학교 다녀요? 그럼 예, S대학교 다닙니다. 그럼 어머 그래요. 무슨 과인데요? 그러면 예, 천문학과입니다. 그럼 그 학부형이 잠깐 좀 생각하다가 다음에 연락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이 충격들을 평생 잊질 못했어요. 왜 그 아주머니가 한 10초 만에 나를 거부했을까? 대체로 짐작은 가요. 밤에 별 본다고 하니까 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밤에 별 좋아해서 산꼭대기에 모여서 이상한 뭐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 남들이 안 하는 학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항상 그러니까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럼 오늘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제가 이 경건한 자리에 제가 왜 와 있습니까? 천문학을 했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남들이 안 할 때 고집스럽게 했던 것이 내가 환갑을 지나면서 이런 좋은 대접을 받는구나. 이제는 그런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 드릴 내용은 한마디로 두 분야를 융합한 겁니다. 참 버거웠습니다. 사실 한 분야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어쨌든 제가 평생 공부한 동서양의 천문학을 가지고 점점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천문학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니까 남들이 안 할 때 했기 때문에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면서 이제는 내가 좀 깨달았으니까 이 얘기를 널리 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혈연, 빈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해갑이 되도록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내용을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제 친척이다, 뭐 가족이다 생각하고 아주 솔직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곡학아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돌려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우리 마누라 말고는 무서운 거 없습니다. 예, 제가 누구 눈치 보아야 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평생 공부한 하늘 얘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갑이 되면서 야, 과연 내 인생을 몇 장의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돌이켜 보니까 저는 저 충남 사람입니다. 우리 때는 다 그랬죠. 머리 깎고 저 죄수 옷 같은 옷 입고 여기 꼭 수감자 같아요. 이름 달린 교복 입고 고등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군도 병장 제대했습니다. 그 남자들이 자기 입대한 날 제대한 날 안 잊어버리잖아요. 마침 어제가 제가 입대한 날입니다. 제가 81년 3월 16일에 입대해서 83년 5월 19일 날 26개월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때는 머리가 물론 안 빠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제가 안철수, 황우석 두 분 이어서 고등학교 국어책에 아마 제가 세 번째로 소개된 과학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저 좋게 보고 그냥 순수하게 제가 국민들한테 많은 우주 얘기를 하고 다니고 유튜브에 천문학 제가 궁금해했던 내용들 쭉 강의한 내용들을 좋게 평가하고 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올챙이적 시절을 잘 기억하는 개구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책을 한 20권 썼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요때 몇 학년 때 요런 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심정에서 한두 권 쓰다 보니까 금방 10권 넘고 20권이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 사진에서 가운데 중간은 이제 제가 32살 때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를 창립하던 시절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인원 가지고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를 창립을 했는데 지금은 사단 법인이 돼서 우리나라의 별을 보는 인구가 잠재 인구가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단체로 자라서 참 우리가 세월에 한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천문학을 살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가운데 아래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증거를 제시하니까 이제 믿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던 증거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만든 천문학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과나 이런 거 베낀 건데 제가 이제 잘난 척하려고 그 책 제목을 일부러 영어로 쓰고 한자로 쓰고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를 쓸 때 저 채자가 얼마나 복잡한지 저거 그리는데 그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유학 생활하고 할 때 저 책들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부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예? 엊그제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호킹 같은 분도 계신데 나는 왜 못할까? 항상 자기 반성하게 되고 어떨 때는 무기력해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를 살려준 게 제가 초등학교 때 만든 천문학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항상 그런 용기를 줬던 제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 미국 어딘가에 다락방에서 리포트가 안 써져 가지고 울고 있는 유학생들 생각도 나고 틀림없이 국내에서도 어디 고시원에서 공부가 안 돼서 술 퍼먹는 젊은이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가끔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네가 나중에 소설가가 되고 싶으면
단편이라도 꼭 써놔라. 방학 때 방학 숙제만 하지 말고 그걸 잘 간직해라. 그게 널 살려준다. 내 경우에는 그랬다. 그런 충고를 제가 제 보물들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방에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자랑 삼아 저 책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도 보여주다 보니까 책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해야 될 형편인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그 아이들한테 그 용기를 주고 할 때 제가 써먹는 제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 나라의 천문대장을 6년을 했는데, 제가 자다가도 이렇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것 하나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천문학의 종주국 위치를 다시 되돌려 놓는데 제가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천문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큰 망원경 만드는 사람이죠. 우주를 연구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장 시절에 우리 미국, 호주 같은 나라하고 같이 이 차세대 천체망원경 사업에 뛰어들어서 우리나라가 10% 지분을 갖도록 만드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라가 첨성대를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은 GMT를 만드는 겁니다. GMT는 이제 영어로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지분을 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름 짓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1조 원짜리 망원경인데 우리나라가 한 1,00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도와주셨던 공무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전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그 천문학에 대한 관심도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다음에 나라 예산은 아시다시피 항상 모자랍니다. 근데 그래도 다들 이 천손의 후예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를 해주시고 이 큰 망원경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어쨌든 그 도와주신 분들 덕분에 이 사업이 지금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 5년 내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25m 망원경을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우리 참여국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 후배 천문학자들은 이제 현 가장 수수께끼인 그 우주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그런 것을 연구하게 되고, 과연 지구하고 똑같은 행성이 어디 있느냐,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외계인은 정말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으냐, 이제 그런 연구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화사 입장에서는 뭐 누가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케플러, 뭐 갈릴레이, 뭐 뉴턴이 남듯이 현재 21세기에서는 이제 우주의 그 지식, 인간이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우주는 얼마나 큰가, 그런 것이 결국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웃나라 일본하고 중국도 비슷한 그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지만 지금 우리보다 상당히 진척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저 사업에 만든 것으로서 저는 제가 이 나라 천문대장으로서의 역할은 사실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거기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 망원경이 지금 준공될 날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망원경이 지금 보시기에 얼마나 큰지 이제 감이 안 잡히시죠? 예, 저 건물 자체가 거의 20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망원경을, 요 사진을 보시면 더 확실히 그 크기를 실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 아래쪽 하단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 사람 저 개미만하게 서 있어요. 사람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망원경이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다가도 꿈을 꿔요. 제가 바로 저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망원경 올려다보는 꿈을 벌써 몇 번 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주로 나가는 그 차세대 망원경 그것을 초석을 다져놔서 전 정말 행복합니다. 뭐 더 바랄 나위도 없고, 그런데 제가 특히 미국 것만 공부하다가
이제 이 나라 천문대장을 오래 하면서 자꾸 우리 것을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게 망원경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내가 왜 300년도 안 된 나라 천체물리학을 전부라고 믿어야 되느냐. 나는 10,000년 된 나라에서 사는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서양의 모든 과학이 다 옳고 동양 건 다 잘못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물론 현대 과학 관점에서는 서양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과학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영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건 동양은 뭐 형편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민족의 위대함 뒤에는 천문학이 다 끼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의 민족입니다. 하늘을 숭앙하는 민족이고, 하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천문학을 한 덕분에, 하늘을 전공한 덕분에 오늘 강의 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미래를 여는 배달의 역사,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에 다 요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음식을 빨리 배달해서 우리가 배달 민족이라고 믿는다. 제가 장난 삼아서 중학생들이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애들이 우리가 왜 배달 민족이냐? 그러니까 배달을 빨리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배달을 상호로 쓰는 어떤 회사를 뭐 비방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회사가 있어서 그나마 배달이라는 말을 살려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달이라는 말이 완전히 잊혀진 우리 민족의 이름이에요. 근데 배달이 뭐냐면 환웅이 통치하던 나라죠. 환웅이 통치하던 배달이라는 나라는 단군이 통치하던 조선의 바로 앞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조선은 당연히 고조선이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는데, 조선을 세울 때부터 그 이름을 갖다 쓴 거죠. 이제 고려 왕조를 업고 이제 그 나라 명분을 잘 세워야 되는데, 옛날에 조선 주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가 있었으니까 야, 잘 됐다, 그 이름을 다시 우리 이름을 하자, 이렇게 됐겠죠. 처음부터 고조선이었을 가능성은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 정당을 만드는데 우리 구공화당 하자, 구민주당 하자, 그렇게 정당 만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 고자는 아마 조선시대 들어와서 그 왜 옛날 조선 하다 보니까 고조선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기서 말한 조선은 고조선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단군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단군이 통치하던 조선의 앞에 나라가 배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조선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배달이라는 말은 아예 너무 생소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문과 역사의 융합을 통해서 배달이라는 나라를 알아보자. 그다음에 배달의 영웅으로는 태오보키와 치우천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반드시 우리 배달족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읽어볼까요? 태오보키는 동양 문화의 정수인 음양오행 우주론을 창조했고, 치우천자는 서토를 정벌하기 위해 신시에 있던 수도를 청구로 옮긴 분입니다. 한마디로 음양오행 우주, 태극을 만드신 분이 태오보키입니다. 근데 우리가 후손들이 그분을 소홀히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그분을 뺏기게 되면 우리 태극기는 뭐가 됩니까? 외국제가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국기를 외제를 씁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듯은 만들어진 것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뜻이 아니라 국기 자체가 외국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우천자가 중국 도깨비가 되면 우리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우리 배달족이라는 걸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치우천자는 얼마나 통쾌합니까? 대륙을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대륙에 설치하신 분입니다. 전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분이
또 나올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두 분이 배달을 지켜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배달의 역사를 이해하면은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배달 뭐 조선 북부여 우리 국통맥 중에서도 특히 배달에 집중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조선 이야기지만 일단 제가 천문학자니까 제 후배들의 가장 큰 업적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것이 아니라 제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담도 없고 사실대로 참 설명드리기 참 좋습니다. 뭐냐? 단군색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무진 50년 오성칠후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진 50년은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BC 173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조선이 무진년에 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1733에다가 600을 더하시면 2333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2333이 우리 단군조선이 세워진 그 연도잖아요. 예, 그래서 단군조선이 이제 600년이 되던 해에 무진 50년에 오성이 천문학에서 오성이라고 그러면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왕성은 해당이 안 돼요. 안 보이거든요.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천체망원경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서양에서 발견된 거고 옛날 원시 시대 때부터 사람이 육안으로 본 것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밖에 없습니다. 그 동서양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오성이 취합한다 할 때 취자입니다. 취합됐다, 모였다, 루라는 별 옆에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제가 알다시피 우리 단군조선 역사를 지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우리 단군조선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단군이 우리 조선을 건국했다. 그 다음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사군 얘기 그것도 엉터리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에서 고구려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엉터리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군 한 분이 1900년 이상을 살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왜 이렇게 터무니없게 한 사람이 1900년 살았다고 강의를 할까? 그것은 듣는 사람이 이거 엉터리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저는 무서운 모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알아야죠. 일본의 사학자 소다 스키치하고 이마니시 류 이런 친구들이 뭘 발명했느냐 생각해냈느냐 단군 신화를 발명해냈습니다.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은 그래도 일본 역사가 길어야 체면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보니까 건국했다는 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신화라고 우기면 듣기 좋아서 신화지 신화라는 말은 역사가 아니란 뜻입니다.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리스 역사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좋게 단군 신화라고 하면서 우리 단군 조선의 역사 2000년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2000년으로 줄이는 그 묘수가 단군 신화였던 겁니다. 근데 저것은 바로 단군 역사의 가운데 있는 천문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 시대가 뭐 구석기 시대여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었다. 궁궐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 얘기를 해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천문대는요. 임금이 계셔야 천문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문 기록은 개인이 남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천문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님들이 뭐 자료가 없네 뭐네 어떤 얘기를 하시든 말든 저는 천문학이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문대는 통치자가 있어야 있는 기관이고 거기서 천문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먹고 살기 급급했던 날고기 먹는 나라는 아니라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5000년 전에 비단 옷 입었다는 증거도 나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록을 우리는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금방 안 바뀝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천문 소프트웨어를 써도 아마 10,000년 이내까지는 오차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히 제 후배 천문학자 두 사람, 라데일 박사, 박창범 박사가 이거 맞다. 이 단군조선의 천체 기록은 맞다 하고 우리 한국천문학회지에 논문을 썼어요. 오래전에 썼습니다. 1993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때 제가 라데일 박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그냥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제 선배 천문학자가 서쪽 하늘에서 해와 달 사이에 오행성이 목걸이처럼 쭈르륵 들어와 있더라. 그걸 관측하고 남긴 그 기록을 4,000년 뒤에 증명한 겁니다. 근데 나델 박사는 요절했어요. 일찍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창범 박사가 계속 남아 있었는데 박창범 박사는 얼마나 시달렸는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후배 천문학자가 4,000년 전에 선배 천문학자가 관측한 기록을 발견해서 그걸 증명해서 세상의 내용 얘기하는 사람이 왜 시달려야 됩니까? 그 안에는 뭐 너는 국뽕이다 이런 천한 말까지 써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훌륭했을 리가 없다 뭐 아니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게. 그래서 박창범 박사는 저 훌륭한 연구를 하고 나서도 어디 가서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것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원장이 되고 나서 뭐 스님이 제 머리 못 깎으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거 누군가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누군가 뭐가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잘못 딴 거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영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많은 인신공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낮았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서 이제는 저희들 말을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겁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제 자녀가 학자였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해줄 얘기가 국화가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그거 얘기를 해서 당장 어떤 고통이나 뭐가 수반되더라도 다 나중에 사필 규정이 된다. 그 인생을 사는 하나 요령 중에 하나가 나는 사필 규정 같더라. 그렇게 저는 이걸 늘 얘기를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근데 제 자녀들은 이제 학자의 길을 걷지는 않아서 그 얘기할 기회는 없었네요. 근데 학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굽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논문이 있는데도 믿질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걸 증명하는 것이 그럼 천문학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천문 소프트웨어 사가지고요. 입력을 하면 돼요. 기원전 몇 년, 지금 달력으로 몇 월 며칠 서쪽 안을 좀 보자 하고 딱 때리면은 탁 나옵니다.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소프트웨어를 좀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알려진 제일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돌려보니까 1년 차이로 아까 BC 1733이라고 그랬는데 1734예요. 그 7월 하늘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왼쪽에 달이 있고 오른쪽에 서산에 해가 넘어가고 있고 그 사이에 행성 5개가 짜르륵 들어서는 겁니다. 목걸이처럼.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해와 달 사이에 오행성이 저렇게 들어가는 것을 제일 상서로운 천문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도 한나라 유방이 거사했을 때 저 오성 결집 현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무돼서 한나라를 건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건 연도가 틀리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저건 지금 달력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달력을 썼는지도 모르고 60갑자 무진년이 있었다는 것밖에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언제 바뀌었나도 모르고. 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00년 전 일을 추정하는데 그게 4,001년 전이든 3,339년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즈음에 있는 현상이 맞는 거죠. 오행성이 모이는 거는 20년에 2번 있어요. 대략. 그러나
이게 20년, 왜 10년에 한 번이라고 안 하고 20년에 두 번이라고 하느냐? 이게 대략 20년 정도 안 모이다가 20년 만에 뭐 연달아서 한 두 번 모인다는 뜻입니다. 평균하면 10년에 한 번이죠. 그런데 그거는 5개가 한 시야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 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한 뼘 안에 5개가 다 들어가는 것은 300~4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현상은 누가 이렇게 지어내서 우리 조상님 중에 누가 한 분이 20년에 두 번씩 있는 그 오성결집 중에 그 중에서도 특히 잘 모이는 걸 우연히 맞힐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에 좋은 기록이 있으면은 꼭 저 어떤 사람들이 아이 중국 거 베낀 거다 그러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맞출 그 재주가 없었고, 중국은 아예 천문 그 오성결집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걱정 마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결국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단군 신화란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는 일본 그 식민사학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신 겁니다. 근데 아직도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단군 신화를 믿는 신화라고 생각한다는 기사를 보고, 아, 이거 얼마나 더 뛰어야 되나, 얼마나 갈 길이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쁘게 한번 그려봤어요. 제 큰딸이 곧잘 포토샵이나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 그림 그리긴 쉽지만 옆에서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 달 바로 아래에 있는 거는 화성이니까 약간 좀 불그스름하게 칠해라. 뭐 이제 뭐 다 잔소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상징적인 백두산 위에 있는 오송치료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저 사진 크게 빼서 우리 집 현관에 이제 걸어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거 그리면서 이 녀석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아빠 나 효녀 맞아. 그럼 이 녀석아 네가 얼마나 중요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녀석 갑질을 받아주느라고 혼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뭐 이렇게 살짝 딸 자랑도 해야 되겠네요. 정말 딸 덕분에 아주 저 오송치료를 한눈에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얻게 돼서 애비로서도 참 기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 대륙을 지배했다는 것은 그리고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 여러 가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상전이 생기죠. 그 위화도 해군 때 이제 그때 이성계 사신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내용이 이렇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황명을 어기고 돌아와서 역성혁명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 날 인정해달라. 그 대신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 큰 나라로 모시겠단 말이죠. 큰 집으로 모시겠다. 근데 갑자기 중국 그 가운데 나라라는 나라 천자가 있는 큰 집에 들었으니까 우리 민족이 태고적부터 지내오던 하늘의 제를 지내는 천재가 없어지는 거죠. 왜? 큰 집에서 제를 지내야죠. 작은 집에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항상 하늘의 제를 지내던 그 단군이고 뭐고 다 제사장 아닙니까? 하늘의 천재를 지내던 그 문화가 조선에 이르러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없어지고 나서 보니까 문제는 역사책들이에요. 역사책들이 전부 다 우리가 큰 집이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우리 스스로 역사책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걸 안 믿었어요. 제가 제 눈으로 이런 사료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신 것이 세조 때 팔도 관찰사에게 내린 그 세조의 그 명이 담긴 기록들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여기 쓰여 있는 책들은 전부 거둬라.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제일 앞에 일단 팔도 관찰사한테 보내는 것이다. 거기에 적혀 있어요. 지금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특히 옛날 한자는 띄어쓰기를 안 해놓기 때문에 잘 띄어야 됩니다. 제가 다 옆에 띄어놨죠. 보시면 팔도 관찰사 왈 한 다음에 이제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책 중에 진본이 하나만 나오면
우리 역사는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진품 명품이란 TV 프로 있잖아요. 요즘 말로 본방사수를 몇 달을 했어요. 혹시 또 저런 책이 나오나 하고. 근데 제가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철저하게 책을 수거해서 없애고 조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세조 앞뒤로 몇 분의 임금이 그런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우리나라 오자마자 한 일 중에 하나가 역사책을 걷어서 없앤 겁니다. 일본 서기보다 짧은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책을 20만 권을 걷어서 남산에서 태웠다 그래요. 그 20만이라는 숫자가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산 쪽이 거기 며칠간 하늘이 뻘겠답니다. 계속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역사책을 2번에 걸쳐서 우리가 걷어서 태운 것이죠. 근데 저는 천문학자로서 저 중에 통천록이라는 책을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동천록은 하늘이 움직인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틀림없이 이거는 천문학 책이란 말이에요. 저 안에 뭐 오송치루든 뭐든 모든 기록이 다 거기 있을 거라니까요. 그다음에 통천록은 하늘에 통한 책이잖아요. 그 뭐 종교인지 우리 민족의 영성문화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저 하늘 천자가 들어있는 2권의 책을 정말 제 눈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 일본의 다른 보관하는 장소에 혹시 저런 책이 한 권이라도 남아 있는지 정말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저기 제가 표시해 놓은 책을 보시면은 안함노하고 원동중이 쓴 삼성기도 거더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저 삼성에서 그 성인 성자를 쓴 그 삼성은, 우리나라의 삼성은 환인 환웅 단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환인 환웅 단군의 그 이야기를 쓴 안함노하고 원동중의 책을 거더라 이 뜻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환단고기 같은 책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이제 나델 박사랑 그 환단고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델 박사가 그 박창범 박사랑 그 오송치루라는 그 책 단군세기가 그게 바로 환단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이거예요. 환단고기를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거 뭐 우리 민족이죠. 만년 전에 뭐 러시아만한 나라를 뭐 운영했다는 뭐 판타지라며 뭐 이거 그런 뭐 좀 더 나쁜 말로 구라라며. 그럼 제가 뭐 박사님 뭐 아니 교수님 그 환단고기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럼 어떨 땐 읽어본 척을 해요 또.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환단고기가 5권의 책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봤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머릿속에 누구 하나가 우리 민족이 이게 막 웅대했다고 하나 누가 구라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나서부터 점점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저 환단고기를 안 믿다가 믿는 것은요, 개종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저같이 평생 우주를 공부한 사람이 요새 애들이 인터넷에서 저 욕하듯이 그 과학자가 뭐 한마디에 혹 넘어가 가지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참 애들이 버릇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그 40, 50대를 다 걸고 공부해서 확신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근데 바로 안함노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그러니까 제목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상하로 편의상 나눴어요. 그 다음에 아까 무진 50년 오송치루라는 기록이 있는 이암의 단군세기, 이것이 환단고기 책 5권 중에 3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범장의 북부여기는, 우리 북부여라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근데 바로 조선의 단군 조선에서 그 고구려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우리 국통맥을 이어주는 나라가 북부여입니다. 바로 해모수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모수의 아들을 고주몽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고주몽은 고손자입니다. 그래서 해모수가 이제 북부여 왕족을 쭉 이어가면은 다른 줄기로 나중에 불리지라는 사람의 아들이 고주몽입니다. 그래서 이 북부여는 역사가 짧아요. 182년밖에 안 돼요. 20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광개토 태양비에
우리 고구려 역사가 900년이라고 써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식민사학자들이. 왜냐하면 고조선이 BC 한 37년 정도에 세워졌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200년이 비는 거예요. 앞에 이 광개토 태양비에는 900년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는 그 북부여의 역사 200년이 더해져서 9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퍼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는 여전히 해모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북부여의 역사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박씨 집안의 박혁거세 어르신이 거기 족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서 태어났다는 건 그건 설화고요. 정확히 우리 박씨 시조는 북부여의 5번째 고두막한 이 양반이 동명왕입니다. 고주몽이 아니고요. 그분의 따님 파소 공주가 신라에 내려와서 낳은 아들이 박혁거세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설화들은 뭐 좋은 면에서나 나쁜 면에서나 다분히 좀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통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달, 조선, 북부여 이 세 나라의 그 국통맥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 그것이 식민사학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 환단고기입니다. 그런 환단고기를 젊은 애들이 황당고기, 썩은 고기 뭐 하면서 그걸 그렇게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들고 있는데 그 훌륭하게 남아있는 5권의 역사책을 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인 것처럼 버리는 것을 보면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이 나라 안 망하는 게 좀 신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렇게 저는 천성은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울분이 생기고 이거는 내가 바로잡고 다녀야 되겠다. 좀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뭐 전반전, 후반전 나뉠 만큼 제가 오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전에서는 천문학자로 살고 후반전에서는 우리 민족의 체면을 위해서 전 살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맥의 태백일사. 그러니까 그 이맥은 바로 저 단군세기를 쓴 이암의 후손이죠. 오늘 제가 여기 사실 오신 분들 다 아시는 분들 앞에 다 계신데 오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오신 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암이라는 분은 그 고려시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죠. 그런 고성희 씨 아주 훌륭한 분이시고 그분의 후손이 바로 고성희 씨가 이맥이죠. 이맥이라는 분은 좀 험한 조선시대 험한 관리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그 편수관 정도 위치에서 이 수거됐던 책들을 전부 자가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 다 하이라이트를 정리해가지고 하지만 발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태백일사할 때 일자가 여러분 우리가 옛날 외롭다는 뜻의 일자입니다. 옛날 독일 한자로 쓸 때 그 일자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인데 밖에 내놓지 못하는 그런 뜻으로 그 제목부터가 벌써 가슴이 찡해요. 그 태백일사라는 책을 썼어요. 사실 환단고기 내용의 절반 이상이 태백일사입니다. 그 태백일사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 맨 앞에 삼신오제 본기 같은 것은 우리가 보통 본기는 이제 황제고 뭐 세가는 이제 보통 제후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 몇 개 본기 뭐 예를 들면 고구려 본기 뭐 대진국 본기들 말고 특이한 제목이 2개가 있어요. 태백일사 안에. 삼신오제 본기가 있고 소도경전 본운이 있어요. 이 2개는 우리 민족의 나라의 민족의 영혼을 다룬 부분이에요. 환상적입니다, 정말. 그래서 세상에 이런 책을 누가 한 사람이 다 썼다고요? 예를 들어서 저 단군세기 같은 거 보시면 서요사라는 시가 하나 나와요. 그 시 180글자 그 시 하나 한 사람이 평생 쓰기가 힘듭니다. 한 사람이 이걸 다 썼으면 셰익스피어의 10배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IQ가 100만 되면 이걸 창작물이라고 볼 속지는 않습니다. 옛날 말로 삼척동자도 속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맥의 태백일사 이 5권을 우리가 그 독립운동가 계연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 진짜 열사죠. 계연수라는 분이 삼성기는 원래 집에 내려와. 삼성기는요
A4 용지를 2장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 5권이 동등한 5권이 아니에요. 이 권수가 저 태백일사가 거의 반이 넘고 앞에 삼성기는 짧아요. 단군세계 제법 길고 북부에도 제법 길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집안에 내려오던 삼성기, 그다음에 여기 호남에 바로 저 고성희 씨의 호남의 3대 문호 중에 한 분이 이기라는 분이 계세요. 이기라는 분이 가보로 갖고 있던 태백일사를 네가 만약 이 책을 갖고 환단고기를 쓴다면 내가 기꺼이 제공하겠다 해서 이기라는 분한테 받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참 고성희 씨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킨 집안입니다. 난 고성희 씨 그분 계시면 난 큰절할 용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계연수란 분이 어느 백진사한테 받았다 해갖고 5권을 만들고 나서 돈이 없어요. 돈 대주신 분이 홍범도, 오동진 우리 장군들입니다. 뭐 독립군들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하여튼 그분들이 돈 내 가지고 30권을 목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계연수라는 분은 그 뒤로 일본 헌병들한테 잡혀서 압록강에 토막나서 버려집니다. 그런 책을 오늘날 후손들이 참 아까처럼 그 비아냥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이 민족을 어이할고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천문학의 종교입니다. 근데 저는 증산도의 안경전 종도사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뭐 저도 체면 있고 뭐 지위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정말 종도사님 존경합니다. 왜? 본인 스스로 그 환단고기를 다시 다 이걸 역주본이라는 책을 내세요. 왜 역주라고 하냐면 책이 1400페이지나 되는데 600페이지가 해설입니다. 사진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 제가 환단곡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황제 헌원이 우리 치우천자한테 까불었다가 뭐 박살났다 이런 부분을 그 전쟁이 일어난 탕록이라는 지역을 제가 당장 중국을 안 가더라도 거기 탕록 사진이 다 있어요. 심지어 치우의 묘소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훨씬 더 내용이 쉽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우리 임승국님 같이 그 훌륭하신 분이 쓰는 환단고기를 읽을 때는 앞에 읽으면 뒤 잊어버리고 뒤 읽으면 앞에 잊어버리고 그랬었는데 이 책은 아주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사님께서 이게 바로 저 계연수 그분 100주년을 맞이해서 1911년에 나온 책을 2011년에 맞춰서 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좀 하신 것 같아요. 저 책을 딱 내놓으니까 저분이 우리 나라 역사의 흐름을 전 바꿨다고 평가합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정부사님한테 저한테. 저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대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덕분에 그 전까지는 뭐 환단고기에 뭐 문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문화라는 말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환단고기를 공격을 하고 이거 위서다, 이것은 엉터리다 이렇게 그 국민들을 다 선동을 해버렸는데 그게 씨가 먹혔어요. 저 책이 나온 이후로 제가 알기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책에서 문화란 말은 어느 책 어디 보면 맨 어디에 있다, 뭐 다 이게 그 반박을 다 조목조목 반박을 해놨거든요. 그 뒤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저 책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흐름을 바꾼 책이라고 생각됩니다.